안녕하세요. 그 여자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계산된 탐욕이었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윤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윤이라고 합니다. 올해 36살이고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우리 동네는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었지만 나름대로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골목마다 서로를 아는 이웃들이 살고 있었고 무엇보다 정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거든요. 우리 가족은 그 동네에서 조금 특별한 위치에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약사셨는데 시내 중심가에 있는 4층짜리 병원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거든요. 1층에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서윤약국이 있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각각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국집 딸이면서 동시에 병원 건물 주인의 딸이기도 했어요. 우리 집은 그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아담한 2층 단독주택이었는데 마당에는 어머니가 가꾸시는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아침이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함께 약국으로 출근하셨고 저녁에는 함께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약 냄새와 함께 자랐습니다. 학교 끝나면 집에 가기 전에 약국에 들르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약국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온 환자들, 상비약을 사러 온 동네 어르신들, 아픈 가족을 위해 급하게 달려온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동네에서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약사로서 실력도 뛰어나셨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셨거든요. 처방전을 보시면서 환자분들께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약 복용법도 꼼꼼히 알려주셨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천천히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약사로서 정말 훌륭하셨어요. 부부가 함께 약국을 운영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조제를 담당하시면 어머니는 주로 상담과 설명을 맡으셨어요. 특히 여성 고객들이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들은 우리 어머니를 더 편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진 건 많지 않아도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약값이 부족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시면 나중에 주라고 하시며 그냥 약을 드리는 일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돈도 안 받고 약을 주시는 건지 말이에요. 나중에 커서야 알게 되었지만 우리 부모님에게는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했던 거죠. 사람이 아픈데 돈이 없다고 약을 못 먹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가끔 그런 아버지를 보며 걱정하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정작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어요. 아픈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가 약값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머니께서 먼저 괜찮다며 일단 가져가라고 하시곤 했거든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란 저도
자연스럽게 남을 돕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무언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나누어 주곤 했어요. 용돈을 받으면 혼자 쓰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과자를 사 먹는 게 더 좋았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아는 것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병원 건물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특히 건물 뒤편 골목에는 작은 단칸방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사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윤태호라는 오빠와 할머니가 사는 집이었어요. 태호 오빠는 저보다 3살 위였는데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태호 오빠의 부모님은 태호 오빠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혼자 태호 오빠를 키우고 계셨는데 할머니마저 당뇨병에 걸리시면서 상황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태호 오빠가 우리 약국에 처음 온 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태호 오빠가 6학년 때였을 거예요. 할머니가 당뇨병으로 쓰러지신 후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태호 오빠는 거의 매일 우리 약국에 왔어요. 할머니 약을 타러 오는 거였죠. 처음 태호 오빠를 봤을 때의 인상이 아직도 생생해요. 또래에 비해 키는 컸지만 너무 말라 있었고 옷도 낡아 보였어요. 하지만 눈만큼은 정말 맑고 똘망똘망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 어린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태호 오빠가 약국에 오면 작은 주머니에서 동전들을 꺼내곤 했어요.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들을 하나하나 세어가며 약값을 내려고 했죠. 하지만 할머니가 드셔야 하는 약들, 특히 인슐린 주사나 혈당 측정지 같은 것들은 워낙 비싸서 그 어린 나이가 감당하기에는 무리였어요. 그럴 때마다 태호 오빠는 아저씨, 다음에 꼭 드릴게요. 할머니가 많이 아프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할 때의 태호 오빠 목소리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어린 나이에도 할머니를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그 목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무릎을 꿇고 태호 오빠와 눈을 맞추며 괜찮다며 할머니 약은 끊으면 안 되니까 일단 가져가고 돈은 나중에 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면 태호 오빠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곤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태호 오빠가 정말로 돈을 가져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며칠 후면 꼭 작은 봉투에 돈을 넣어서 가져왔어요. 아마 신문 배달이나 우유 배달을 해서 번 돈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손사래를 치시며 그냥 가져가라고 할머니 건강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어요. 태호 오빠가 오면 몰래 사탕이나 과자를 주머니에 넣어주셨어요. 너무 말랐다며 걱정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가끔은 도시락을 싸서 주시기도 했어요. 할머니랑 나눠 먹으라면서 말이에요. 태호 오빠는 정말 의젓했어요. 또래들이 뛰어놀 나이에 할머니 병원비를 벌겠다며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 오후에는 우유 배달, 주말에는 동네 상점에서 심부름까지 했어요. 가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우유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태호 오빠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무거운 우유통을 들고 가는 그 작은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태호 오빠에게는 정말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절대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리 약국 앞 벤치에 앉아서 낡은 교과서를 보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혼자서 문제를 풀고 있는 태호 오빠의 모습이 정말 진지해 보였어요. 저는 태호 오빠를 정말 존경했어요. 저보다 겨우 3살 많을 뿐인데 어른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각오가 느껴졌습니다. 그런 태호 오빠를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동네 사람들도 태호 오빠를 좋아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예의가 바르고 성실했거든요. 심부름을 맡기면 꼼꼼하게 해오고 어른들께 인사도 정중하게 했어요. 무엇보다 할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태호 오빠는 장학금을 받고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떠나기 전날 태호 오빠는 우리 약국에 와서 깊게 인사를 했어요. 아저씨, 아주머니, 그리고 서윤이까지 정말 고마웠다며 나중에 꼭 은혜를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태호 오빠는 우리 동네를 떠났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태호 오빠가 그저 동네 오빠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착하고 공부 잘하는 오빠 정도로요. 태호 오빠가 훗날 제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약학대학에 진학했어요. 졸업 후에는 당연히 집으로 돌아와 가업을 이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약국은 병원 환자들 덕분에 늘 바빴고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도 꽤 안정적이었거든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평생 쌓아온 신용과 인맥이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 건물은 정말 입지가 좋았어요. 시내 중심가에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났고 주차장도 넉넉했습니다. 세계 과외 병원이 들어와 있어서 환자들이 끊이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1층 약국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임대료 수입만으로도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나았죠. 부모님은 정말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약국 문을 여는 시간부터 닫는 시간까지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셨고 환자들을 정성껏 돌봐주셨습니다. 그런 신뢰 덕분에 우리 약국은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저에게는 정말 든든한 기반이었습니다. 다른 또래들처럼 취업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없었어요. 부모님이 평생 일군 터전을 이어받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복받은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안정적인 경제 기반, 동네 사람들의 신뢰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그런 평온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 면허를 딴 후 저는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세상 경험을 좀 해보라고 하셔서 서울의 한 제약회사에 취직했거든요. 처음엔 낯선 환경이 어색했지만 점차 서울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제약회사에서의 일은 나름 보람 있었어요.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약학 지식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대학에서 배운 이론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이 3년째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회사 일에도 익숙해지고 나름의 루틴이 생겼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동료인 혜진이가 저에게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다면서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 연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혜진이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한 번 정도는 만나봐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혜진이는 그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건설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정말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분이라서 더욱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6살 정도 많아서 의젓하고 든든할 거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소개팅 장소는 강남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평일 저녁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대화하기에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시에 딱 맞춰 한 남자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에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정우진 오빠였어요. 첫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악수를 청하며 인사하는 모습이 정중했고 자리에 앉아서도 제가 편안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더라고요. 커피는 뭘 드실지 물어보고 제가 답하기 전까지 기다려주는 세심함까지 있었어요. 우진 오빠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건설회사에서 현장 일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쌓은 후 몇 년 전에 독립해서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진 오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면서 야간 대학을 다니며 일을 병행했다고 하더라고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생활을 몇 년간 지속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우진 오빠가 제게 한 첫 번째 개인적인 질문이 좀 특이했어요. 자기소개를 어느 정도 마친 후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서윤 씨, 약국집 딸이라면서요? 고향에 부모님이 약국을 하신다고 혜진이한테 들었는데 꽤 규모가 큰 약국인가 봐요. 그때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 정도로 받아들였어요. 소개팅에서 상대방의 가정 환경에 대해 궁금해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이 약사세요. 병원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 건물도 저희 것이라고 말이에요. 우진 오빠가 그 말을 듣고 보인 반응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의미심장했어요. 눈이 살짝 반짝이는 것 같더니 곧바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요.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약사도 되기 어려운데 건물까지 소유하고 계시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서윤 씨도 나중에 그 일을 물려받으실 계획인가요? 약사 면허도 있으시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네요. 그 질문도 지금 돌이켜보면 참 계산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진지하게 교제할 생각이 있으니까 미래 계획에 대해 궁금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고요. 지금은 서울에서 경험을 쌓고 있지만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 일을 도와드릴 생각이라고 했어요. 우리 약국은 병원 환자들이 많이 와서 처방전 조제가 꾸준하고 건물 임대료 수입도 안정적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고요. 우진 오빠는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윤 씨 부모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 같아요. 그런 안정적인 기반을 만드시다니 대단해요. 서윤 씨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마음이 따뜻한 것 같고요. 그 말이 정말 기뻤어요. 제 부모님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모습이 고마웠거든요. 부모님께서 평생 쌓아오신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더욱 좋았습니다. 우진 오빠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지금은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안정적이지는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몇 년 내에 사업을 더 키워서 안정된 기반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사실 저도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여유롭게 사는 삶을 꿈꿔본 적이 있어요. 서울은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삭막한 느낌이거든요. 서윤 씨처럼 안정적인 기반이 있는 곳에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우진 오빠에 대한 호감이 더욱 커졌어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에만 남으려고 하는데 우진 오빠는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게다가 제 선택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모습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른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취미나 관심사, 인생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우진 오빠는 독서를 좋아한다고 했고, 특히 경영 관련 서적을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언젠가는 더 큰 꿈을 이루고 싶다는 포부도 들려주었어요. 우진 오빠의 그런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호감이 갔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려는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무엇보다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를 숨기지 않고 털어놓는 모습이 좋았어요. 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카페에서 저녁 식사까지 함께 하게 되었어요. 우진 오빠는 제가 좋아할 만한 한식당을 골라주었고 식사 중에도 계속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우진 오빠의 가치관이었어요. 돈이나 성공보다는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더라고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온 경험 때문에 더욱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크다고 했어요.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말도 했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가정 말이에요. 우진 오빠와 저의 가치관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만남이 끝날 때쯤 우진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정말 즐거웠거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우진 오빠 생각이 났어요. 성실하고 진중한 모습이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혜진이에게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면서 좋은 사람을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며칠 후 우진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말에 시간이 되면 한강공원에서 산책이라도 하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걸으면서 이야기하기 좋을 것 같다면서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또 한 번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우진 오빠는 자신의 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 주었어요. 지금은 작은 규모지만 몇 년 내에 직원도 늘리고 사업 영역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안정된 곳에 정착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꿈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진 오빠는 또 한 번 제 가족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부모님이 약국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건물은 언제 구입하셨는지, 약국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꽤 구체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조금 자세한 질문들이었지만 진지하게 교제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솔직하게 답해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해서 건물도 사시고 약국도 잘 되고 있다고요. 특히 병원 환자들이 많이 와서 처방전 조제가 꾸준하다고 했어요. 건물 임대료 수입도 안정적이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우진 오빠는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윤 씨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안정적인 기반을 만드시다니 존경스러워요. 서윤 씨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마음이 따뜻하고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 말이 너무 기뻤어요. 제 부모님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모습이 고마웠거든요.
부모님께서 쌓아오신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더욱 좋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거치면서 우진 오빠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져갔어요. 항상 시간을 지키고 약속을 어기지 않았으며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거든요.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 모습이 든든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진 오빠의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서 제 가족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에는 상대방의 모든 것이 진실하고 아름답게만 보이나 봐요. 우진 오빠와 만난 지 1년 만에 우리는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빠른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무엇보다 우진 오빠가 안정된 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을 자주 표현했거든요. 저 역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도 우진 오빠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몇 번 고향에 내려와서 인사드릴 때마다 예의 바르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특히 아버지는 우진 오빠의 자수성가 스토리에 감동받으셨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일군 것이 대단하다며 칭찬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진 오빠가 제게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시며 좋은 남편감이라고 하셨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니 안심하신 것 같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부모님은 우진 오빠를 친아들처럼 챙겨주셨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은 정말 바빴어요. 우진 오빠는 서울에서 사업을 정리해야 했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우진 오빠도 지방으로 사업 기반을 옮기는 것에 대해 적극적이었고, 저희 동네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진 오빠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진 오빠는 평소에 어머니에 대해 별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바쁘신 분이라면서 간단하게만 언급했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좀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첫인상부터 강한 분이셨어요. 말씀하시는 톤이나 시선에서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진 오빠 소개로 처음 뵈었을 때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시선이 편하지 않았어요. 마치 저를 평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새 며느리에 대한 관심 정도로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 어떤지 궁금하실 수밖에 없으니까요. 게다가 우진 오빠가 혼자 살아오던 아들이니 더욱 신경이 쓰이셨을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결혼 날짜가 정해지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조금씩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희 집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약국 매출이나 건물 임대료까지 구체적으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관심 표현 정도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점점 그 질문들이 일반적인 관심사를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희 집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진 오빠는 어머니가 원래 꼼꼼한 성격이라며 양해를 구했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서 시어머니의 관심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신혼집을 어디로 정할지, 생활비는 어떻게 할지,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키울지까지 정말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려고 하셨어요. 물론 좋은 의도였을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부모님과 결혼 전 인사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우리 집 상황에 대해 더욱 직접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약국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건물은 언제 사셨는지, 대출이 있는지까지 말이에요. 부모님은 예의상 답변해 주셨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너무 사적인 질문들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 있을 시어머니니까 우리 가족 상황을 알고 싶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꿈꿔왔던 날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부모님도 정말 기뻐하셨고 축하해 주러 온 친구들과 지인들 덕분에 식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아름답게 치러졌어요. 우진 오빠도 멋있게 차려입고 나온 모습이 정말 근사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서약을 할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피로연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쪽 하객들, 특히 부모님의 지인들과 대화할 때 유독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약국 얘기나 건물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귀를 기울이시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피로연 중간에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잠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신 첫 번째 말이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서윤아, 약국 건물은 내 이름으로 돼 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간 멈칫했어요. 결혼식 날에 그것도 피로연 중에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대답하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물려받을 예정이긴 하지만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언제쯤 너한테 넘어올 예정이니? 부모님이 언제 정리하실 생각이신지 알아봤니?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결혼식 날에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예의상 답변 드렸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부모님이 언제까지 일하실지도 모르고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웃으시면서 말했어요. 그래, 그래. 미안하다.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했네. 그냥 우리 우진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지 궁금해서 그랬어. 이해해줘.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겠거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결혼식 날에 굳이 그런 질문을 해야 했나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진이가 지금까지 혼자 고생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안정된 곳에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 부모님이 그렇게 좋은 기반을 만들어 두셨으니 우진이도 덕을 보겠네.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마치 우진 오빠가 저와 결혼하는 이유가 안정된 기반 때문인 것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결혼식 날이니까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아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겠거니 하고요. 피로연이 끝나고 나서도 시어머니의 그 질문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다른 축하 인사들은 모두 행복하라거나 건강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시어머니만 유독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뭔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진 오빠에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신혼여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본격적인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우진 오빠와 저는 부모님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신혼집을 꾸몄습니다. 우진 오빠는 지방으로 사업 기반을 옮기느라 바빴고 저는 부모님의 약국 일을 도우며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우진 오빠도 열심히 일했고 저희 부모님도 사위를 정말 아껴주셨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희 집 재산 상황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셨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신혼집에 오실 때마다 약국 매출이나 임대료 수입에 대해 물어보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어 넘겼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결혼한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오셔서 저희 집 상황에 대해 또 물어보시는데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약국 수입이 월 얼마나 되는지, 임대료는 얼마씩 받는지, 혹시 대출이 있는지까지 말이에요. 저는 부모님께 들은 대로 답했어요. 다행히 대출은 다 갚으셨고 수입도 안정적이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연히 밝아지는 걸 봤어요. 마치 확인하고 싶었던 정보를 얻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결혼식 날의 그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약국 건물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냐고 물었던 것 말이에요.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결혼한 집안의 경제적 상황이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우진 오빠는 여전히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고 있었고 부모님께도 효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그런 관심도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갔습니다. 시어머니의 관심이 우리 가족의 재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나 우진 오빠의 건강이나 행복보다는 오직 경제적인 부분에만 신경 쓰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느낌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참고 견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도 저를 진짜 며느리로 받아들이시고 그런 관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조짐이 보이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의 그 질문들, 그 관심들이 모두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사람의 속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너무 순진했던 거죠.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우진 오빠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설업계 특성상 자금 회전이 어려울 때가 있다고 우진 오빠가 말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았어요. 우진 오빠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와서도 전화 통화를 자주 했고 표정도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그냥 일이 조금 복잡해졌다며 대충 둘러댔습니다. 저는 신혼 초라 아직 우진 오빠 사업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진 오빠가 저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어려워졌다면서 큰 프로젝트를 따낸 건 좋은데 성금을 받기 전까지 자금 여유가 없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우진 오빠의 말을 들으니
걱정이 되었어요. 사업이 어려우면 우리 생활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우진 오빠가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진 오빠가 제게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빌리는 거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바로 갚을 수 있으며 이자도 제대로 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족 간에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얼마나 필요한지 들어보니 금액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몇 천만 원 단위의 돈이었거든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었지만 우진 오빠의 설명을 들어도 왠지 모르게 완전히 납득이 되지는 않았어요. 며칠 후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사위가 사업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부모님도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금액이 적지 않다 보니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도와줘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 우진 오빠가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현금을 빌리는 것보다 약국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도 더 낮고 절차도 간단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건물 담보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부모님께서 현금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굳이 건물을 담보로 잡을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우진 오빠는 은행 대출이 더 안전하고 체계적이라고 가족 간의 돈 거래는 나중에 감정 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찜찜했어요. 건물은 부모님이 평생 모아서 사신 소중한 재산인데 그걸 담보로 잡는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게다가 사업이라는 게 항상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드렸더니 역시 난색을 표하셨어요. 현금으로 도와드리는 건 괜찮지만 건물을 담보로 잡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그 건물이 우리 가족의 생계 기반이라며 함부로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진 오빠에게 부모님의 의견을 전했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지금 상황이 정말 급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회사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우진 오빠는 계속 건물 담보 이야기를 꺼냈어요. 절대 안전하다고, 몇 개월만 버티면 된다고,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계속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평소보다 일찍, 그리고 미리 연락도 없이 오셔서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우진 오빠의 사업 상황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하신 첫 번째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진 오빠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제 부모님이 건물 담보를 반대하신다며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하시더라고요.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당황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게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우진 오빠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번 기회로 사업이 잘 되면 저도 덩달아 좋은 거라면서 제 부모님이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부모님을 이기적이라고 하시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는데 이기적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부모님은 이기적인 분들이 아니라며 다만 건물이 우리 가족의 생계 기반이라서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며느리 시댁이 어려운데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더군다나 확실히 갚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실 줄 몰랐거든요. 시어머니는 이어서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우진 오빠한테 가져온 게 뭐냐면서 집안도 좋고 건물도 있다고 해서 결혼한 건데 정작 어려울 때는 도움이 안 되면 뭔 소용이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저의 가치가 그런 것이었다니.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재산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진 오빠가 저와 결혼한 이유도 사랑이 아니라 재산 때문이었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 가족을 위한 거라면서 우진 오빠 사업이 잘 되면 저도 좋고 모두 다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소극적이냐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모님을 설득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부모님께서 우진 오빠를 도와드리려고 하시는 건 맞지만 건물을 담보로 잡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서 우진 오빠가 그렇게 성실한데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거냐고 제가 남편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을 믿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사업이라는 게 원래 위험한 거라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진 오빠가 집에 들어왔어요. 저와 시어머니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더니 상황을 짐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말이 맞다면서 이번 기회는 정말 놓치면 안 된다고 제 부모님께 다시 한번 부탁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우진 오빠가 제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일만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압박하는 모습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날 밤 우진 오빠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건물 담보는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부모님께서 현금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그걸로 해결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우진 오빠는 계속 건물 담보를 고집했어요. 현금으로는 부족하다고 은행 대출이 더 유리하다고 계속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진 오빠가 이미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 상담을 받아봤다는 거예요. 제 동의도 없이 부모님께 말씀도 드리지 않고 미리 알아본 거였습니다. 그걸 알았을 때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우진 오빠가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진 오빠에게 따져 물었더니 변명만 하더라고요. 미리 알아보는 것 뿐이었다고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일로 우진 오빠와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우진 오빠가 변한 것 같다고 결혼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진 오빠는 자기는 변한 게 없다고 그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겨우 반년 만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우진 오빠에 대한 믿음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신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혹시 우진 오빠가 정말로 제 재산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닐까? 그동안 보여준 사랑이 모두 가짜였던 걸까?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우진 오빠와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저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시어머니의 압박과 우진 오빠의 변한 모습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럴 때마다 의지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대학 동창이자 절친인 박진아였습니다. 진아는 저와 대학 때부터 친했던 친구예요.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의리도 있어서 힘들 때마다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거든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도 자주 만났고 제가 우진 오빠와 사귈 때도 많은 조언을 해준 친구였어요. 우진 오빠와 건물 담보 문제로 갈등이 생긴 후 저는 진아에게 자주 연락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진아는 항상 제 편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합리적인 조언도 해주었어요. 건물 담보는 정말 위험하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우진 오빠가 너무 성급한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진아와 만날 때마다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답답했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부모님께는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어서 자세한 이야기를 못했는데 진아에게는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한 일이 벌어졌어요.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진아와 만나게 되었거든요. 오랜만에 만나는 김에 진아 집에 잠깐 들렀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방을 지나가는데 책상 위에 놓인 사진첩이 눈에 띄었습니다. 진아가 잠깐 부엌에 간 사이였는데 호기심에 사진첩을 넘겨보게 되었어요. 대학 시절 사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한 장의 사진에서 제 눈이 멈췄습니다. 진아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옆에 서 있는 남자가 너무 익숙해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우진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친구들끼리 찍은 사진이 아니라 뭔가 친밀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우진 오빠와 진아는 정말 자연스럽게 어깨를 기대고 있었고 표정도 연인 같아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제가 우진 오빠를 만나기 몇 년 전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아가 부엌에서 나왔을 때 저는 그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진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뭔가 들켜서는 안 될 일이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애써 자연스러운 척하며 웃더라고요. 아, 그 사진? 우연히 찍힌 거야.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갔다가 찍은 건데 우진 오빠도 거기 있었어. 진아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사진 속 모습이 단순히 친구 사이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진아가 저와 우진 오빠를 소개해 줄 때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진아야, 그럼 우진 오빠랑 예전부터 알던 사이였어? 왜 그때 말 안 했어? 진아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아는 사이였어.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사진 속 모습이 단순히 아는 사이로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진아의 반응도 너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절친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 사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진 오빠와 진아가 예전부터 알던 사이였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왜 그걸 숨겼는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단순히 아는 사이라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며칠 후 우진 오빠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진아랑 예전에 알던 사이였다면서? 그런데 우진 오빠의 반응이 진아와 비슷했어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그냥 아는 사이였다고 별로 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 비슷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마치 미리 짜고 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진아가 우진 오빠의 사업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자세히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말해주지도 않은 내용들까지 알고 있어서 놀랐거든요. 한 번은 제가 우진 오빠의 사업 파트너 이름을 언급했는데 진아가 그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니까 그냥 들어본 것 같다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들어본 걸로는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진아가 우진 오빠를 변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우진 오빠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면 진아는 항상 우진 오빠 편을 들었어요. 남자들은 원래 그렇다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친구로서 객관적인 조언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진아가 우진 오빠를 너무 감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우진 오빠를 잘 아는 사람처럼 말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의심이 커질수록 저는 진아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이상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진아가 우진 오빠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까 혹시 몰라서 받아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진아의 핸드폰을 보니까 우진 오빠의 번호가 저장된 지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장된 이름도 뭔가 친숙한 느낌이어서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진아가 지방으로 놀러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진아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기로 한 날 아침에 진아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다음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조금 아쉽긴 했지만 진아가 아프다니까 걱정되었어요. 몸조리 잘하라고 말하고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약국일로 시내에 나갔다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카페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 진아를 본 거예요. 멀리서 봤는데 상대방이 우진 오빠였습니다. 두 사람이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저와의 약속을 취소했다고 하더니 실제로는 우진 오빠와 따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진아와 우진 오빠가 따로 만나는 이유가 뭘까? 단순히 친구 사이라면 굳이 저 몰래 만날 필요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우진 오빠가 들어왔을 때 슬쩍 물어봤어요. 오늘 뭐 했냐고요? 우진 오빠는 거래처 사람들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직접 본 건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진아에게도 그날 뭐 했는지 물어봤어요. 진아는 집에서 쉬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었어요. 두 사람이 모두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우진 오빠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에 메시지가 와서 확인해 보니 진아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꽤 자주 연락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진아와 우진 오빠가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도 저 몰래 만나고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과거의 연인 사이였을까? 아니면 지금도 뭔가 특별한 관계일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두 사람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웠던 건 왜 두 사람이
과거 관계를 그렇게 철저히 숨겼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단순히 예전 연인 사이였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숨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저 몰래 만나고 있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무슨 목적으로? 여러 가지 추측을 해봤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뭔가 큰 속임수에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속이고 있고 절친도 저를 속이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정확한 진실을 알아보기로요. 이대로 계속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우선 진아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도 생각해 봤지만 이미 한 번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또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우진 오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동창들과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오랜만에 여러 명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혹시 그때 진아와 우진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동창회에서 자연스럽게 연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슬쩍 진아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진아가 대학 때 사귄 남자친구들에 대해 물어본 거죠. 그러자 한 친구가 기억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진아 고등학교 때부터 만난 남자친구 있었잖아. 우리보다 6살 많은. 이름이 우석이었나? 우진이었나? 뭐 그런 이름이었는데 꽤 오래 사귀었잖아. 기억 안 나? 정말 예쁘게 사귀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진아와 우진 오빠가 과거에 연인 사이였다는 게 확실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저 몰래 만나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진아와 우진 오빠가 과거 연인이었다는 사실과 지금도 몰래 만나고 있다는 의혹 때문에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 대한 의심이 커지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우진 오빠의 사업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우진 오빠는 여전히 건물 담보대출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득하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거의 매일 전화해서 제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제가 우진 오빠를 도와주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우진 오빠의 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자금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우진 오빠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무리수를 둔 것 같았어요. 특히 걱정되는 건 우진 오빠가 제게 정확한 상황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물어봐도 대충 얼버무리거나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상당히 다급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남성 고객이 들어오시더라고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는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자신이 태호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린 시절 우리 약국에 자주 오던 태호 오빠였거든요. 하지만 예전의 마른 체구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고급스럽고 전체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느낌이 났어요. 태호 오빠는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이쪽 지역에 출장 와서 들른 거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약국이 그대로 있어서 너무 반갑다면서 추억이 많은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그 가난하고 힘들어하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태호 오빠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할머니 약값을 받지 않으셨던 일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 덕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건강하게 계실 수 있었다면서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김에 차라도 한잔하자고 해서 약국 일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태호 오빠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대학 졸업 후 IT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몇 년 전에 독립해서 지금은 제법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태호 오빠에게 제 근황을 이야기했어요. 결혼해서 지방으로 내려와 부모님 약국 일을 돕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태호 오빠가 남편은 어떤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진 오빠가 건설업을 한다고 말했더니 태호 오빠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태호 오빠는 요즘 건설업계가 쉽지 않다고 하면서 우진 오빠의 상황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진 오빠의 상황을 조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태호 오빠가 들려준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어요. 요즘 건설업계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무리한 사업을 벌이는 업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담보대출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해 주었습니다. 혹시 우진 오빠가 부동산 담보로 사업 자금 대출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태호 오빠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싶었거든요. 솔직하게 우진 오빠가 약국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호 오빠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태호 오빠는 자신이 사업하면서 본 여러 사례들을 들려주었어요. 담보대출로 사업을 확장하려다가 망한 업체들이 정말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족의 주거지나 생계 기반이 되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건설 프로젝트들이 많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상했던 수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결국 담보물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였어요. 태호 오빠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걱정이 되었어요. 태호 오빠는 IT 사업하면서 여러 업계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지금 건설업이 정말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개인 보증이나 부동산 담보로 큰 돈을 빌리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조언도 해주었어요. 만약 정말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담보대출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부동산은 절대 위험에 노출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태호 오빠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까지 우진 오빠와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들이 다시 생각났어요. 태호 오빠는 우진 오빠 회사에 대해 알아봐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자신이 아는 사람들한테 한번 알아봐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진 오빠 회사 이름을 알려드렸어요. 태호 오빠는 며칠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며 헤어졌습니다. 태호 오빠를 만나고 난 후 우진 오빠를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과연 우진 오빠가 말하는 대로 안전한 사업일까? 태호 오빠 같은 성공한 사업가가 그렇게 걱정하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태호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우진 오빠 회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나서 직접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태호 오빠가 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우진 오빠 회사에 대해 알아본 결과를 말해주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진 오빠 회사가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고 있고 재정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우진 오빠가 진행하려는 프로젝트가 이미 다른 업체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같은 지역, 비슷한 규모의 프로젝트였는데 경기 악화로 중단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은 정말 위험하다면서 특히 제 가족 생계의 기반인 건물을 담보로 잡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태호 오빠는 자신이 조사한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었어요. 우진 오빠 회사의 재무 상태, 업계 전망, 유사 프로젝트 실패 사례까지 정말 자세히 알아봐 주었더라고요. 그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심각했어요. 우진 오빠가 저에게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태호 오빠는 제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담보대출은 절대 하지 말라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진 오빠가 계속 고집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했어요. 어릴 때 제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번에는 자신이 저를 도와줘야겠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태호 오빠의 그 말이 정말 고마웠어요. 지금까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 줄 사람이 생긴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태호 오빠와 헤어진 후 집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진 오빠에게 태호 오빠가 해준 이야기를 전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태호 오빠 덕분에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우진 오빠와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주장만 들었는데 이제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태호 오빠가 보여준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확실해졌어요. 우진 오빠의 사업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요. 어린 시절 가난했던 태호 오빠가 이렇게 성공해서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부모님이 보여주신 선행이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호 오빠의 도움으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우진 오빠와 시어머니에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그들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과연 우진 오빠가 제 말을 들어줄까요? 그리고 우진 오빠가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진아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태호 오빠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생겼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걱정되었어요. 태호 오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우진 오빠와 시어머니의 압박이 점점 더 거세졌거든요. 태호 오빠가 보여준 자료들을 근거로 반대 의견을 표했지만 그들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태호 오빠를 그냥 아는 사람이라며 무시하더라고요. 사업 경험도 없는 사람이 뭘 안다고 하느냐면서 우진 오빠가 더 전문가라고 우겼어요. 우진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호 오빠의 조사 내용을 부정확한 정보라고 일축해버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부모님마저 설득당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우진 오빠가 직접 부모님을 찾아가서 몇 시간 동안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프로젝트가 얼마나 확실한지, 몇 개월 안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계속 강조했나 봐요. 부모님도 사위의 간절한 부탁을 계속 거절하기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특히 시어머니까지 와서 함께 부탁하니까 더욱 난처하셨을 거예요. 결국 부모님께서 조건부로 승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안에 반드시 갚는다는 조건으로 말이에요.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태호 오빠의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한 길로 가는 상황을 막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라며 우진 오빠는
담보대출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고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는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부모님이 평생 모아서 사신 소중한 건물이 담보로 잡히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대출이 실행되고 우진 오빠는 정말 기뻐했어요. 드디어 큰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자신만만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며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태호 오빠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혹시 정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의 터전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몇 달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우진 오빠도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고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성공을 확신하며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년이 지날 무렵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진 오빠가 다시 밤늦게 전화 통화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리고 표정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별일 아니라며 대충 넘어갔어요. 그런데 몇 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우진 오빠가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는 거였어요. 발주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 악화와 자금난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태호 오빠가 경고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거든요. 우진 오빠는 다른 프로젝트를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이미 빌린 돈의 상환 기일은 다가오고 있었어요. 몇 달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우진 오빠가 여러 곳에서 빌린 돈들의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최악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물 처분을 통보해 왔다는 거였어요. 부모님께서 평생 일궈온 약국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막지 못한 결과였거든요. 부모님께 어떻게 면목을 보겠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는 진실을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정말 우연의 연속이었던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진 오빠의 과거와 사업 내역을 자세히 조사해 보기 시작했어요. 태호 오빠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진 오빠의 사업 실체를 파악해 달라고 했어요. 태호 오빠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우진 오빠의 회사가 사실상 부실업체였다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서 자전거 타기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제대로 된 프로젝트 실적도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우진 오빠가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실을 숨기고 저와 결혼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제 집안의 재산을 노렸을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저는 더 깊이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진아와 우진 오빠의 관계에 대해서였어요. 제가 의심했던 대로 두 사람은 지금도 연락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라 여전히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진 오빠의 핸드폰에서 진아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보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저 몰래 자주 만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 일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우진 오빠가 저와 결혼할 때도 진아와 상의했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아도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더욱 충격적인 건 진아가 우진 오빠의 사업 실패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도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우진 오빠를 변호하면서 저를 설득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진아가 저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조언해 준 것도 우진 오빠를 감싸주던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저는 완전히 속은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조사해 봤어요. 그 결과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진 오빠의 결혼 상대를 정할 때 처음부터 재산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인데 시어머니가 여러 명의 결혼 후보자를 놓고 집안 재산을 비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선택된 거였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되고 나니까 정말 허탈했어요. 제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던 거거든요. 우진 오빠도, 진아도, 시어머니도 모두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특히 우진 오빠에 대한 배신감이 컸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고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다니요. 처음부터 제 재산만 노리고 접근한 거였으니까요. 진아에 대한 실망감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믿었던 친구가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마다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계산적인 모습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본 거였거든요. 결혼식 날부터 보여준 그 모든 행동들이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동시에 깊은 절망감도 느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속을 수 있다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화내고 절망할 때가 아니었어요. 당장 우리 가족의 터전을 구해야 했거든요. 경매까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태호 오빠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태호 오빠는 법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진 오빠나 시어머니의 행동들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혹시 사기나 횡령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급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아서 이룬 것들을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태호 오빠에게 다시 연락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태호 오빠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먼저 우진 오빠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업 실태를 거짓으로 설명한 것, 재정 상황을 속인 것, 담보대출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 등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변호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태호 오빠가 소개해 준 변호사는 정말 유능한 분이었어요. 우진 오빠의 행동들을 분석해 보더니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담보대출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한 부분과 약정된 금액을 초과해서 대출받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법적 절차만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당장 경매를 막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도 필요했습니다. 태호 오빠는 일단 자신이 긴급 자금을 지원해서 경매를 막자고 제안해 주었어요. 태호 오빠의 그 제안이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태호 오빠는 이건 의존이 아니라 어린 시절 받은 은혜를 갚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천천히 갚으면 된다면서 일단 경매부터 막자고 설득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진아와 우진 오빠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우진 오빠의 핸드폰에서 본 메시지들을 사진으로 찍어놨고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도 몇 번 더 목격해서 증거로 남겼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증거들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했어요. 가장 어려운 건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리는 일이었어요. 사위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 제가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셨어요. 우진 오빠가 그렇게 성실해 보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드리니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화를 내셨어요. 평생 그렇게 온화하신 분이 그렇게 분노하시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어머니는 저를 걱정하시면서 힘들었을 거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더욱 죄송했지만 동시에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태호 오빠의 도움으로 경매는 일단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우진 오빠의 사기 행위에 대한 고발도 접수했습니다. 동시에 이혼 소송도 시작했어요. 진아와의 불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을 거라고 변호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진 오빠는 처음에는 모든 걸 부인했어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사업 실패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특히 진아와의 불륜 증거를 보여줬을 때 우진 오빠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제야 우진 오빠는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라기보다는 변명에 가까웠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우진 오빠를 모함한다고 화를 내시더니 증거들을 보시고는 말문이 막히셨어요. 그리고는 모든 게 우진 오빠가 혼자 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몰랐다고 발뺌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재산을 목적으로 저를 며느리로 선택했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지인들이 증언해준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더 이상 거짓말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아와는 직접 대화를 나눴어요. 가장 믿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직접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진아는 처음에는 우진 오빠와 단순한 친구 사이라고 우겼지만 제가 증거를 보여주니까 결국 모든 걸 인정했어요. 진아는 우진 오빠와 헤어진 후에도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진 오빠가 저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진 오빠가 계속 설득해서 결국 도와주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진아의 말을 들어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반대했다면서 왜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진아는 말할 수 없었다고 우진 오빠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정말 허탈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우진 오빠의 사기 행위가 명확했고 불륜 증거도 확실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우진 오빠는 사기 혐의로 처벌받게 되었고 이혼도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성사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물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태호 오빠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어서 담보에서 해제될 수 있었고, 우진 오빠의 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일부 회수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평생 일군 터전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모든 일이 정리된 후 태호 오빠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았어요. 태호 오빠는 어린 시절 받은 은혜를 갚은 것뿐이라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호 오빠는 앞으로도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태호 오빠 같은 좋은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정말 든든한 일이지만 일단은 혼자 서는 법부터 배워야 했거든요. 이혼 후 저는 본격적으로 약국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을 도우면서 경영에도 참여하고 새로운 서비스들도 도입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제 힘으로 무언가를 해낸다는 성취감이 좋았어요. 동네 사람들도 처음에는 제 이혼 소식에 대해 여러 말들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우진 오빠의 사기 행위가 알려지면서는 오히려 저를 안쓰럽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진아와의 우정이 완전히 끝났다는 점이었어요. 가장 친했던 친구를 잃는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친구였다면 애초에 그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순진하고 쉽게 믿었던 모습과는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냉정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은 가지고 있대. 이제는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갖게 되었거든요. 부모님도 제가 이렇게 강해진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세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저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태호 오빠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아요. 좋은 친구이자 은인으로서 말이에요. 태호 오빠도 제가 혼자 힘으로 일어선 모습을 보며 기뻐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든 힘들면 연락하라고 항상 말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제게 다시 연애할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거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대신 진정으로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물론 언젠가는 진짜 사랑을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는 지금의 저처럼 완전히 독립적인 상태에서 만나고 싶어요. 서로를 이용하거나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힘든 일들이 저를 성장시켜 준 것 같아요. 만약 우진 오빠의 본 모습을 몰랐다면, 진아의 배신을 알지 못했다면, 저는 계속 순진한 채로 살아갔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 덕분에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 태호 오빠 같은 진짜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보여주신 선행이 이런 식으로 돌아온다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재산이나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거짓으로는 오래 갈 수 없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 태호 오빠 같은 좋은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는 믿음도 있고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해요.
물론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아요.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제 인생의 주인이 바로 저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사람을 믿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겪었던 힘들고 아픈 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은 소중한 것들을 나누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혹시 저처럼 누군가를 너무 믿다가 상처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견뎌내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태호 오빠 같은 진짜 좋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은 계산이 아니에요. 진심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